안녕하십니까. 향군안보교수 임유정입니다. 지난 2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소식을 국내 상황과 국제, 북한, 평가 및 전망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세입니다. 3월 24일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서해 수호 55용사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롤콜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맞서 자유를 지켜낸 용사들의 위훈을 기렸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해군에서는 동서남 전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해상 기동 훈련을 실시했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서해 수호 세계 사건으로 전사한 55명의 용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22일부터 3일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불멸의 빛 조명을 점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북한 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당부하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소식입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가장 최근 ICBM 발사 이후 불과 사흘 만에 이뤄진 3월 19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가 22일 보도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북한의 이웃국가에 대한 위협과 영내 안보를 훼손하는 일련의 발사 중 가장 최근 일이라며 북한이 이번 발사를 전술핵 사용 모의 시험으로 규정한 점을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각국이 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할 역할이 있으며 지금은 북한을 감싸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제 대만협회회장 출신 리처드 부시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는 22일 타이베이의 강연에서 머지않아 중국과 대만 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무력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대만과 미국은 무엇보다 중국과의 전쟁 위험을 줄이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군사적 대결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중국과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의 지원 병력이 대만의 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위해선 한 달가량 걸릴 것이라면서 대만이 해안선을 방어할 훈련된 예비군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주관하고 우리나라 등이 공동 개최국으로 참여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29일에서 3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미국이 메인으로 주최하고 한국,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잠비아 등 4개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나선 이번 회의에 참가한 70여 개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고 권위주의의 대응 등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골자로 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선언을 지지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선언문에서 민주주의가 평화, 번영, 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인류의 오랜 수단이라면서 권위주의와 부패에 더 단호하게 대응하고 민주주의가 모두를 위한 평화, 안정, 번영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21일 러시아에 국빈 방문해 전범낙인이 찍힌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로 부르며 남다른 우정을 과시했고,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최근에만 40회 이상 만나 자연적 파트너, 포괄적 전략 제휴, 무제한 협력 등으로 진화하면서 외교적인 관계는 물론 개인적인 친분까지 강화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의 대립 노선을 분명히 하고 북한을 감싸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며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흔들림 없는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전면적인 에너지 협력 파트너십 구축, 무역 규모 확대, 금융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2030년 중러 경제협력 중점 방향 발전 계획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습니다. 친중 성향의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이 27일 전현직 총통을 통틀어 74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장제스가 이끌던 국민당이 1949년 국공내전에서 밀려 대만으로 패퇴한 뒤 대만 전형직 총통이 중국 본토를 방문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대만 전형직 최고 지도자 중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마잉주 전 총통은 첫 일정으로 28일 양안에서 공이 존경받는 순원의 묘를 찾아
중국과 대만의 평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 전 총통의 중국 방문은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으며 반중 성향의 현 차이 총통이 8년의 임기를 채우고 3연임 제한으로 물러날 예정이어서 집권 민진당과 제1야당인 국민당은 각각 정권 재창출과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관련 소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의 동유럽 전진 대체안을 통해 세계 정세의 긴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영 인터뷰에서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오는 7월 1일까지 벨라루스의 전술 핵무기 저장고를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억제하려는 심리전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 가운데 그간 사례를 볼 때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발언도 실질적인 핵전쟁 위험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심리전일 가능성이 관측됩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을 추적해온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핵전쟁 위험이 적은 정보작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30일 러시아 친정부 성향 매체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의용군을 파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 의용군 부대가 러시아 편에서 싸우기 위해 5월 말까지 특별 군사작전, 즉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될 것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보병과 포병이 자체 무기와 포탄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장에 도착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러시아 측에선 이들과의 작전 공조를 위해 한국어가 가능한 장교들을 물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일본 관련 소식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중러 정상회담 당일인 21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블룸버그와 NHK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일본이 기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총 71억 달러에 더해 5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회의의 주최국으로 기시다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는 물론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일 간 안보 공조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이 28일 확인됐습니다. 한국 땅인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추가해 영유권 주장에 관한 기술이 강화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등 역사 관련 왜곡 기술이 초등학교 교과서로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결단에 초를 치는 결과로 작용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 대사 대리를 초치하여 일본의 주장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이 19일 한국을 공격 목표로 모형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살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공 800m에서 폭발시키는 시험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한국 전역이 타격권에 드는 북한판 KN-23 탄도미사일에 모형 핵탄두를 탑재한 뒤 이를 공중 폭발시켰다며 이를 핵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이자 적 주요 대상에 대한 핵타격 모의 발사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중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핵공격 방식으로 핵폭발 시뮬레이션 사이트 누크맵에 따르면 10kT 위력의 전술 핵무기가 서울시청 일대 800m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예상 사망자는 44,000명에 이르고 폭발 고도 800m에서 최적화된 핵무기는 60킬로톤 이상일 것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어 사망자는 23만 7천명으로 늘어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선전 매체 우리민족길에는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쌍용 훈련에 대해 대규모의 병력과 무장 장비가 동원되는 이번 훈련은 북침 선제 공격을 숙달하기 위한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륙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의미한다는 것은 초보적인 군사 상식이라면서 지금 미국과 괴뢰호 전광들은 우리 측 해안지대와 유사한 포항 일대를 쌍용 훈련의 거점으로 정하고 상륙작전의 기동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조선반도 정세가 폭발 직전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미국과 괴뢰군 부호 전광들이 시도 때도 없이 벌려놓는 북침 전쟁 연습 소동에 기인된다.
끊임없는 북침 불장난 소동으로 인해 남조선은 안보 불안과 전쟁 공포 속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며 현 정세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중부전선의 중요 화력타격 미사일 부대에서 3월 27일 관하 구분대들은 중요 화력 타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시범 교육사격 훈련을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훈련에는 지상대지상 전술 탄도미사일 2발로 핵 공중폭발 타격 방식의 교육 시범 사격을 진행했고, 발사된 전술 탄도미사일에는 핵 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가 장착됐으며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함경북도 김책시와 목표섬을 겨냥해 가상적인 핵습격을 진행하면서 표적 상공 500m에서 전투부를 공중 폭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평가 및 전망입니다. 힘을 사용해 국제질서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미국과 일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입니다. 핵과 미사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국제법을 무시하고 비핵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만과 남중국해를 자국의 영향력에 두려는 중국이야말로 공세적 현상 변경 세력인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1인 지배의 권위주의와 서열적 국제관계를 추구하는 점에서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권위주의적 현상 변경 국가들과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난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미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도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의 편에 서야 하고, 자유와 민주를 존중하고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가치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기술 협력과 미래 사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힘을 합쳐야 다음 세대들의 삶도 안정적일 것이고, 과거의 잘못은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오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미래의 선택을 그르치는 것은 피해야 하고, 20세기의 논리로 21세기를 이해하려는 것은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과거 핵 및 미사일 방사포 도발에서 이제는 다양한 지역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연이은 도발을 자행해 한반도 전체가 전쟁의 공포가 날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모자라 미사일 공중 폭발 시험으로 한반도의 핵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막가파식 북한의 도발이 섬뜩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서울 상공에서 핵폭발 시 23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발표되면서 한반도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안보 지형은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도가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수위가 레드라인을 넘어서도 한참 넘어서서 전쟁이 임박한 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의 근거로는 남한에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의 준동과 북한을 추종하는 친북 주사파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득세하면서 한미동맹을 부정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소리 없이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우리는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향군 주간안보 정세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